세계사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수능특강 10강 문제풀이와 또 9강 10강의 학습시 내용 정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험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양한 또 여러 가지 과목들을 공부하시느라 시간이 없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 마지막 문제풀이 강의랑 또 내용 정리 강의를 통해서 9강 10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강의를 수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일단 기본적으로 2개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수업 시간에 맞춰서. 근데 3시간이 들어있는 반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도 그래서 일단은 2개 강의만 우선 들어주시고요. 지금 조금 아직 생각 중인 것은 10강의 내용 정리 강의가 없거든요. 10강은 여러분이 대면 수업으로 학교에서 등교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10강 내용 정리 강의만 업로드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제작해서 업로드를 해서 여러분에게 제공할까는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최소한 2개의 강의는 업로드 될 거고 이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10강의 내용을 복습하게 만들어줄 강의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해서 수업을 못 들으시는 학생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내용을 좀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능특강 교재 107쪽의 문제풀이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죠.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는 몽테스키웨의 저서가 출판되던 때부터 볼테르와 루소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절정기를 구가하였다. 자, 어떤 단어가 들어갈 거예요, 가에는. 근데 몽테스키웨, 볼테르, 루소, 우리가 다 어떤 사람들로 배웠냐면 계몽사상의 대표적인 사상가들로 배웠어요. 계몽사상. 계몽사상이란 건 무엇이냐면 인간의 무지와 편견을 이성을 통해서 극복해서 그리고 인간 사회를 진보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회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상을 주장했던 사람들. 계몽사상. 꿈에서 깨어나라. 무지몽매함에서 깨어나라 라고 주장했던 게 계몽사상이잖아요. 이 계몽사상이 유럽 사회에서 크게 확산됐던 건 18세기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몽사상에 대한 설명을 지금 1번 문제에서 하고 있거든요. 가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는 계몽사상이 되겠죠. 그래서 루소, 볼테르, 몽테스키웨 이런 인물들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디도르와 날랑베르라는 사람들은 백과전서파라는 것을 통해서 백과사전으로 그 당시에 유행했던 계몽사상을 보급하는데 또 기여하기도 했다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을 겁니다. 자,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장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어요. 사법권이 입법 행정권과 분리되지 않는다면 결국에 여러분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 3권을 나눠 놓자라는 내용이잖아요. 3권 분립을 주장했던 계몽사상가 있어요. 법의 정신을 쓴 사람이기도 하고요. 몽테스키웨라는 인물입니다. 3권 분립을 주장했던 인물로 여러분이 아마 교재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몽테스키웨의 주장 고르란 거, 몽테스키웨에 대한 설명 고르라는 문제네요. 이번은요. 로크 아니죠. 이 사람 몽테스키웨니까. 명예혁명 과정에서 발표된 거 아니에요. 몽테스키웨의 사상도 18세기에 이제 유럽으로 전파되는데 명예혁명이라는 것은 1689년에 영국에서 시작됐던 시민 중심의 혁명입니다. 왕을 교체했어요. 근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혁명을 이뤘기 때문에 우린 명예혁명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죠. 그래서 2번은 오답이고요. 미국의 연방헌법에 반영되었다. 답은 이거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가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하면서 그들이 정부를 세우는데 헌법으로 삼았던 거의 기본 정신은 무엇이었냐면 입법, 행정, 사법권이 분리되어 있는 3권 분립의 원칙을 기본으로 해서 헌법을 제정합니다. 결국에 몽테스키웨의 이 3권 분립의 정신이 미국의 연방헌법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겠죠. 답은 3번이 될 겁니다. 4번에 권리청원의 승인은 1627년 이것도 영국 혁명 당시에 있었던 설명인데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거 설명을 드렸죠. 나폴레옹의 법전 편찬은 1804년 이후에 이제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프랑스의 권력자로 등장하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나폴레옹 법전 편찬 1804년 19세기예요. 네, 몽테스키웨이와 같은 계몽사상 유행했던 건 18세기라고 했잖아요. 18세기. 시기적으로도 이게 훨씬 앞의 일인데 어떻게 이거에 영향을 받겠어요? 인과관계가 말이 될 수 없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미추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의회의 상원을 해산하고 하회의원들은 선출직에서 임명제로 바꾼 후 여러분 다른 거 다 몰라도 됩니다. 이 단어 보면은 누군지 떠올리셔야 돼요. 아, 호국경의 자리에 올랐다. 아, 크로멜이구나.
이 사람 영국의 혁명 당시에 의회파를 이끌었던 지도자였고 왕을 죽인 다음에는 본인이 호국경이라는 자리에 올라서 독재 정치를 펼쳤던 사람이구나. 그러한 이 크로멜의 독재 정치에 반발이 생겨서 다시 왕을 정치 중심으로 앉히는 왕정 복고도 일어나게 만들었던 인물이 크로멜이구나 라는 거 한번 기억을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영국 혁명,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 이 시민혁명 10강에서 핵심적인 게 이제 시민혁명이고 그 앞에 있는 과학혁명과 계몽사상의 의미 정도인데, 시민혁명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시민혁명의 순서들, 단계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럼 호국경 크로멜에 대한 설명 고르란 건데, 크로멜 하면 또 연관 검색어로 떠올라야 될 게 바로 항해법이란 거죠. 항해법은 무엇이냐? 영국과 영국 식민지에는 영국 또는 영국 식민지 소속 국가의 배만 항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중개무역으로 이득을 취해서 영국에게 위협이 되던 네덜란드를 견제하고자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대헌장을 발표했던 건 영국의 존 왕 때의 일 1215년입니다. 시기상으로도 엄청나게 맞지 않은 거고요. 왜냐하면 크로멜이 권력을 잡았던 게 1642년 이후의 일이니까요. 권리장전에 승인한 거는 1689년 명예혁명을 성공하고 나서 새롭게 왕이 된 윌리엄과 메리가 이 권리, 의회의 권한을 존중하는 문서에 사인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크로멜 다음의 일이거든요. 그리고 크로멜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권리장전은. 왕권 신수설이란 건 무엇이냐면 왕의 권한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거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왕권을 제약할 수 없다라는 절대 왕정 시기에 절대 왕정을 정치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당화해줬던 사상인데, 이 신봉했던 사람은 크로멜이 아니라 영국의 왕이었던 그 전에 왕이었던 뭐 찰스 1세라든지 제임스 2세 같은 이 전제 정치를 펼쳤던 왕들이 신봉했던 거기 때문에 크로멜과는 상관이 없는 설명이고요. 5번에 스코틀랜드 병합한 것도 크로멜 이후에 1700년대에 앤 여왕이라는 영국의 국왕이 스코틀랜드를 병합했던 거죠. 그래서 크로멜과 관련된 거는 2번이 되겠습니다. 항해법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다음 결의문이 발표된 배경으로 옳은 것을 가장 적절한 것은 고르라고 합니다. 자, 식민지 주민의 유일한 대표는 여기서 주민들 자신이 뽑은 인사이고 어떠한 세금도 각 식민지 입법기관을 통하지 않고서는 부과할 수 없다. 어쨌든 첫 번째에서 알 수 있는 건 뭔가 식민지 대표들이 이것을 발표했구나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거 볼까요? 본국 의회가 제정한 아메리카에 있는 영국 식민지. 그 식민지는 영국의 식민지인데 아메리카에 있는 식민지? 그럼 미국이구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결의문을 발표했어. 그 결의문을 발표한 배경이 무엇인지 고르라는 문제구나 라고 파악하시면 되는데, 여기 바로 두 번째 줄 볼까요? 인지세와 그 밖의 세금을 인하 및 적용하는 법률을 해서 식민지 주민에게 세금을 부과했다라는 거죠. 영국이란 나라가 아메리카 대륙의 미국의 13개 주를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자유를 보장하고 자치를 보장하다가 차츰차츰 각종 세금들을 부과했구나. 그 부과하게 된 배경이 결국에 이 결의문을 부과하면서 이 결의문이 발표되게 되었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죠. 문제를 통해서. 그럼 답은 뻔히 보여요. 영국이란 나라가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했구나. 중상주의란 무엇이냐? 아까 여기 위에서 봤듯이 왕권 신수설이 이제 정치적 이론적으로 절대 왕정을 뒷받침했다면, 절대 왕정에서는 각국의 국가 재정 확충을 위해서 중상주의라는 경제 정책을 펼친다고 했어요. 중상주의는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나라의 수출은 장려하고 수입은 억제해서 자신들 국가의 부를 최대한 극대화하려는 이러한 경제 정책을 중상주의라고 합니다. 영국이란 나라가 처음에는 미국의 13개 주 식민지에다가 자유로운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다가 이 나라가 여러 국제전쟁에 참여하고 그로 인한 재정난이 발생하면서 미국 식민지에다가 인지세, 차세, 설탕세 등의 각종 세금들을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대표들은, 우리 식민지의 대표는 영국의, 여기서 말하는 본국이 영국이겠죠. 영국 국회에 대표로 한 명도 파견되지 않는데 우리의 권한은 없고 왜 우리의 세금만 내라고 의무만을 강조하느냐라는 불만을 갖게 되면서 우리가 배웠던 보스턴 차 사건 같은 사건이 발생하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시민혁명이 전개되는데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겁니다. 이 결의문이 발표된 배경이라 함은 결국에 영국이 미국 식민지들에 대한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하면서 각종 세금들을 부과했던 것, 이게 배경이 되겠죠.
네덜란드 독립은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조약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조약이 체결되면서 네덜란드의 독립이 에스파냐로부터의 독립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고요. 제임스 2세의 전제 정치. 제임스 2세는 아까 봤던 영국의 시민혁명 당시에 전제 정치를 펼쳤던 인물이에요. 제임스 2세는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쫓겨나게 되면서 명예혁명이 일어나는데요. 이거 1689년에 명예혁명 끝나거든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죠. 루이 14세 콜베르, 루이 14세는 프랑스의 절대 군주거든요. 이것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요. 펠리페 2세는 에스파냐의 절대 군주예요. 그러니까 이것과도 역시 상관이 없으니까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5번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연표 문제입니다. 연표 문제에서는 시기를 제대로 외우고 있지 않으면 좀 이 문제들이 다 어렵게 느껴질 텐데요. 사실은 오히려 이 시기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연표 문제는 의외로 간단하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강조했듯이 영국혁명, 미국혁명, 프랑스혁명은 꼭 시기, 사건의 전개 과정들, 순서들을 여러분이 꼭 반드시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자, 그럼 이 조약문이 어떤 조약인지 읽어보자고요. 제1조, 영국의 국왕편은 미국에 대해서 독립국가임을 인정한다. 미국의 독립을 승인했다. 영국이. 그 조약은 무슨 조약이냐면 파리 조약이에요. 1783년이거든요. 이 파리 조약의 체결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고르는 거네요. 7년 전쟁의 종교, 7년 전쟁은 유럽에서 있었던 전쟁입니다. 앞으로 잠깐 넘어가서 보면 여러분 요 날개 쪽에 있어요. 날개 쪽에. 여기요. 1756년부터 63년까지 전개됐던 일이라고 유럽에서 오스트리아와 관련된 나라들이 국제전쟁을 벌였던 거예요. 1763년에 7년 전쟁이 끝나죠. 보스턴 차 사건이 1773년에 보스턴 항구에 정박해있던 영국 국적의 동인도 회사의 배에 실려있던 차를 미국의 식민지 사람들이 다 바다에 던져버렸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 대해서 저항의 의사를 표시했던 사건이죠. 렉싱턴 전투는 이 영국의 군대에 맞서서 미국의 시민군 민병대가 처음으로 전투를 벌였던 전투고요. 그리고 요크타운 전투 같은 경우는 1781년에 미국의 시민군들이 영국의 군대에 맞서서 승리를 하면서 사실상 미국의 독립을 인정받게 만든 중요한 전투가 요크타운 전투죠. 그래서 요크타운 전투 이후에 파리 조약을 통해서 독립을 보장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리 조약으로 미국이 독립을 승인받고 나서 연방헌법을 제정하고 초대 대통령 워싱턴을 뽑게 되는 거죠. 독립을 먼저 하고 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6번. 이 문제도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시기 사이에 있었던 일 고르는 거예요. 심지어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합니다. 이건 프랑스 혁명과 관련된 문제예요. 제3신분의 대표들이 테니스 코트에서 결의사항을 발표했다. 이게 뭐냐면 제3신분이라는 사람들이 구성했던 프랑스의 그들의 의사결정기구가 국민의회였어요. 이거는 여러분 프랑스 혁명을 배우면서 학습지 26쪽 좀 이따 보겠지만 이 학습지 26쪽에 있는 프랑스 혁명 전개 과정에서 혁명을 이끌어가는 주요 기구의 이름들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구가 혁명의 중심 기구였는지 그거에 따라서 시기를 좀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이제 삼부회라는 원래 기존의 신분제 의회가 소집되는데 여기서 프랑스에는 신분이 3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1신분, 2신분, 3신분이 있었는데 3신분들은 전체의 98%를 차지하지만 그들에게는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었고 이러한 불합리한 신분 제도에 대해서 3신분들이 불만을 갖게 되면서 3부회에서 그들이 이제 빠져나오면서 국민의회를 결성하게 된다. 그러면서 사실상 프랑스 혁명이 막을 올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회에서 입법의회라는 기구로 넘어가게 된다고 그랬죠. 헌법을 제정하고 그들이 헌법에 의해서 투표를 해서 대표를 선출하게 되죠. 그러다 입법의회에서 국민공회로 넘어가는 시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국민공회라는 단체가 이 프랑스 혁명을 이끌어가는 단체가 됐던 시기가 있어요. 근데 가는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라는 사건은 국민의회에서 했던 거예요. 국민의회에서. 그리고 이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처형했던 거는 국민공회 시기, 국민공회가 혁명을 이끄는 중심 기구일 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럼 결국에 국민의회와 국민공회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고르라는 겁니다. 그 일이 아닌 사건이 정답이 되는 건데요. 첫 번째, 공화정이 선포된 거 맞아요. 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국민의회에서는요, 테니스 코트의 서약을 맺고 나서 제3신분들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들어질 때까지 회산하지 않겠다고 이제 밝히게 되고요. 여기서 이 시기에
인권선언이 발표되게 되고요. 헌법을 제정해서 입법의회를 구성하면서 국민의회는 역할을 끝내게 됩니다. 입법의회가 만들어지면서 혁명을 계속 이어가는데 프랑스 주변의 국가들에서는 프랑스의 혁명이 자신들의 나라까지 전파돼서 자기 나라들에 있는 시민들까지 이 혁명에 휩쓸려서 본인의 왕의 위치를 위협할까봐 두려웠어요. 오스트리아라든지 프로이센 같은 프랑스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은 이 프랑스 혁명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프랑스와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게 바로 혁명전쟁입니다. 혁명전쟁이 발발한 것도 입법의회 시기의 일이었습니다. 이 입법의회에서 혁명전쟁을 수행하는데 전쟁에서 연전연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물가가 폭등하니까, 전쟁이 물가가 귀하니까, 그래서 시민들은, 파리의 민중들은 봉기를 일으키게 되죠. 봉기를 일으키게 되고, 그렇게 일어난 봉기 과정에서 그 당시 프랑스 왕이었던 루이 16세가 국외로 도망을 치다가 이제 잡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일까지 발생하니까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되죠. 그래서 극에 달하게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왕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입법의회에서 국민공회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국민공회로 넘어가면서 공화정을 선포해버립니다. 공화정을 선포하고요. 또 뭐 하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처형시켜요. 그리고 국민공회에서 왕권 정지 공화정으로 넘어간 다음에 국민공회 내에서도 자코뱅파와 지롱드파라는 급진파와 원건파 사이에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거기서 이제 자코뱅이라고 불리는 급진파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되고, 특히나 자코뱅 중에서도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의 주도에 의해서 공포 정치가 시행됐고요. 그 공포 정치에 대한 반대 세력들이, 보수 온건한 세력들이 이 자코뱅파를 몰아내고 로베스피에르를 처단하면서 권력을 다시 돌렸던 사건이 예전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게 테르미도르의 반동이라고 했습니다. 테르미도르의 반동이 일어났는데 테르미도르의 반동 이후에 이른바 5명의 총재가 정부를 운영하는 총재정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공회 다음에는 총재정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5명의 총재정부는, 5명으로 구성된 총재정부는 굉장히 무능했다. 일처리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이 틈을 타서 군인이었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힘을 키워서 통령정부를 세우고 본인이 제일 통령에 올라가고 다른 사람을 이 통령에 임명하면서 사실상 모든 권력을 나폴레옹이 장악하게 되고, 통령정부 이후에 나폴레옹은 스스로 국민투표에 의해서 황제에 올라서 제정을 열게 된다. 이게 프랑스 혁명의 시민혁명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좀 이따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가나 사이에 있었던 일이 아닌 것은 답은 보여요. 여기 5번입니다. 답은 테르미도르의 반동은 이 루이 16세 처형한 국민공회 이후에, 이 국민공회에서도 자코뱅파의 공포정치에 대한 반발에 의해서 일어난 거니까 답은 5번이고요. 혁명전쟁 발발을 설명드렸고, 입법의회가 소집된 것도 국민의회에서 국민공회 사이에 있었다니까 맞고요. 인권선언 발표도 이 테니스 코트 서약 이후에 국민의회에서 한 거니까 맞아요. 답은 5번이 될 겁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가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거. 위에 제시된 그림의 제목은 땡땡땡의 깨어남이다. 땡땡땡 가에 사람이 깨어나 사슬을 끊고 무기를 잡으려 하는 모습을 보고 귀족과 성직자. 성직자는 그 당시 프랑스의 제1신분, 귀족은 2신분, 그리고 프랑스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속했던 게 제3신분입니다. 3신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농민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거기에 상인들, 아니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법률가, 이런 또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 중에서 3신분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가에 들어갈 것은 제3신분이에요. 프랑스의 구제도화에 있던 신분제도에서 3신분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농민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들은 대표를 통해서 국민의회를 구성하게 됐죠. 답은 그래서 기억 니은 1번입니다. 관료제와 상비군을 권력 기반으로 삼았던 건 16에서 18세기 유럽에서 등장했던 독특한 정치체인 절대 왕정의 절대 군주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만들 때 관료제와 상비군을 이용했었습니다. 와트 타일러는 14세기에 영국에서 일어났던 농노 반란을 이끌었던 농민들의 봉기의 주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게 18세기인데 1789년부터 시작됐는데 와트 타일러는 이미 이때 생존한 인물이 아니죠. 시기적으로 약 400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1번 기억 니은입니다.
8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엘바 섬을 탈출해 파리에 귀환한 그는 연합군을 상대로 각계. 자, 엘바 섬에 갇혔다 탈출했던 사람, 그리고 프랑스에서 마지막 또 워털루 전투에서 이제 패했던 사람, 그래서 몰락했던 사람,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고르라고 합니다. 벨르사유 궁전을 지었던 건 절대왕정 시기 루이 14세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관련이 없고요. 국민투표로 황제가 된 거 맞죠? 나폴레옹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데,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의 마지막 이제 중심 기구라고 할 수 있는 통영 정부를 쿠데타를 통해서 이 5명이 구성됐던 총재 정부가 무능했습니다. 아무런 일에 국가적인 일에 대처를 제대로 못했어요. 국민들의 물가 폭등하고, 지금 물가가 폭등하고 1학년 학생들 지금 폭등하고 날뛰고 있는 소리가 막 들리죠 지금. 자, 쉬는 시간이어가지고 이 국민투표로 황제가 되는 나폴레옹은 처음에는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총재정부 시기에는 5명의 총재가 나라의 일을 주도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 외부 세력의 침략에 대응도 못하고 그로 인해서 물가가 폭등하는 거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결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유능한 힘 있는 군인들의 힘에 의해서 권력을 유지하는 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유력한 군인으로 주목받았던 게 나폴레옹이었거든요.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주 유능한 군인으로 인정받았었습니다. 그 나폴레옹이 그래서 이 무능한 총재 정부를 쿠데타를 통해서 무너뜨리고 통영 정부를 세우게 되고, 오늘날의 대통령 같은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2명의 통령이 정부를 운영하는 통영 정부를 세우는데, 자기가 1통령, 2통령은 나머지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 하나 앉혀놓고, 그러다가 처음에는 뭐 황제가 될 생각이 없었던 거죠. 뭐 그건 알 수 없어요, 나폴레옹의 마음은. 근데 프랑스 시민혁명은 잘 보시면 왕이 다스리던 시기, 루이 16세라는 절대군주가 다스리던 이 절대왕정에서 왕을 몰아내면서 공화정으로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즉 왕이 없고요, 권력이 한 사람에게 독점되어 있지 않고 분산되어 있는 공화정으로 바꿔요,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근데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다시 공화정이 사라지고 제정이 됩니다. 황제가 다스리는. 절대군주가 싫어서 혁명을 통해서 공화정을 추구했던 사람들, 다시 프랑스 사람들이 제정으로 가면서 절대군주, 그리고 그 절대군주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진 황제의 출현을 그들이 선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국민투표를 통해서 지지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민혁명을 통해서 왕을 몰아내고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국가를 만들고자 했어요. 그리고 혁명에 성공했어요. 왕을 죽였어요. 근데 주변의 이웃 나라들이 계속해서 프랑스를 압박합니다. 너네들 혁명 그만둬. 왜? 주변 나라의 국가의 왕들은 이 혁명의 정신이 자기네 나라로 퍼져서 우리나라에 있는 시민애들도 갑자기 혁명을 일으켜서 내 왕자를 위협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혁명을 저지하기 위해서 프랑스와 계속해서 전쟁을 벌여요. 그게 혁명전쟁입니다. 이 혁명전쟁을 치르면서 프랑스 시민들은 힘 있는 지도자를 다시 한번 갈망하게 되는 거죠. 왜? 여기저기 나가서 계속해서 다른 나라에게 쥐어받고 이렇게 막 깨지고 이러는 자신들의 나라 상황을 보면서 힘 있는 지도자를 원하게 됩니다. 그 힘 있는 지도자가 바로 나폴레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황제가 되겠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대다수는 찬성하게 되고 지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가 있죠. 이러한 설명, 그래서 나폴레옹에 대한 설명은 답은 2번입니다. 미국의 독립전쟁을 지원했던 건 그 전에 루이 16세 때 절대왕정 시기에 왕들이 했던 겁니다. 이 절대왕정 시기에 프랑스 군주들이 미국 독립혁명을 지원하면서 재정난을 겪게 되고, 재정난 해결을 위해서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그동안 한 150년 이상 열지 않았던 삼부회라는 신분제를 소집하게 되고, 거기서 제3신분들의 불만이 쌓여왔던 불만이 터지면서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수도로 삼은 것은 러시아의 황제였던 절대군주였던 표트르 대제가 했던 일입니다.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격파한 건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실전 문제로 가겠습니다. 실전 문제 1번이요. 가서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디도르라는 사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안 읽어도 그냥 디도르 나오면 백과 전서라는 그 당시 유행했던 계몽사상과 다양한 사상들을 하나로 집대성한 책을 발행했던 사람이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과전서에 하나의 의의가 있다면 계몽사상을 보급하는 데 기여했다라는 거죠. 명예혁명 시기
이후에 명예혁명 아까 얘기했듯이 17세기고 이 백과전서 계몽사전 유행했던 18세기니까 시기적으로는 이게 더 뒤에 조술된 거고요. 루터의 종교개혁은 1517년에 시작되니까 이건 16세기 일이니까 이것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요. 절대왕정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있는 거는 우리가 사회계약설이라는 거 그냥 간단하게 개념만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홉스, 로크, 루소라는 사람이 이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부나 권력자는 개인의 권리를 양도받아서 그들의 개인권, 기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사회 또는 권력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사회계약설의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이 세 사람 중에서 특히나 홉스의 주장 같은 경우는 이 절대 왕정을 지지하는 그런 사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거는 홉스, 루소 그리고 뭐 로크 같은 경우는 각각을 뭐 그냥 간단하게 그 사람들의 주장이 어떤 건지 정도만 아시면 돼요. 사회계약설의 개념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철학이 신학의 보조 학문임을 강조했던 거는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대한 설명이고요. 이 사람이 쓴 책의 이름이 신학대전입니다. 신학대전. 죄송해요. 철학이 신학의 보조 학문임을 강조했던 거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니라 중세 유럽의 신학자들이 밝혔던 거고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철학이라는 것보다는 신학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그 당시에 강조하고자 했던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신학과 또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12세기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번의 답은 2번이고 밑줄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의회의 승인 없이 과세하지 말라고 청원한 의회를 해산하고 전제정치를 강행했던 국왕이 처형되었다. 그러나 전제적인 국왕을 처형한 혁명도 크로멜의 공포정치를 막을 수 없었다. 국왕과 의회의 대립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정치 엘리트 집단의 폭력적인 집권을 본 그는 개인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절대 권력을 가진 통치자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고 역설하게 되었다.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이 홉스라는 사람이거든요. 홉스에 대한 설명인데 홉스에 대한 설명 답은 요거 4번입니다. 4번인데 요런 문제는 여러분 2번 문제 같은 거는 좀 이번에는 안 보셔도 돼요. 너무 여러분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좀 줄여드리는 건데 사회계약설 부분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계약설의 의미 그리고 홉스, 루소, 로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각각의 주장을 뭐 그냥 짤막하게만 알아두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문제 좀 보면 간단하게만 보면 절대 왕정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복종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거 그래서 그것만이 힘을 가진 절대자가 절대 권력을 행사해야지만이 만인에 대한 투쟁을 종식시킬 수 있구나. 이 인간의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인데 이것을 조정하려면은 강력한 권한을 가진 군주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에서 썼던 사람이 바로 홉스인데요. 그래서 홉스가 주장했던 사회계약설은 자연법 사상이란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자연법이란 건 인간 사회가 존재하기 전부터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것들을 자연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자연적으로 있었던 법,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법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있었던 법들의 그게 이제 거기에는 인간의 기본권들이 보장된다라는 내용들이 있는 건데요. 이런 거에 바탕을 둔 사회계약설, 사회는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개개인의 계약에 의해서 사회가 구성됐고 개개인들은 자신의 기본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계약에 의해서 정부 또는 권력자를 선출하게 되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답은 4번이고요. 요 문제는 만약에 복습하실 때 요 문제는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됩니다. 네. 이름 정도는 알아두시자고요. 홉스, 로크, 루소 정도 이름 알아두시고 그들의 공통적인 주장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아두자고요. 사회계약설이 뭔지는. 자, 3번 보겠습니다. 가에서 마시기에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떤 사람의 생애입니다. 세인트 제임스 궁에서 태어났대요. 이 사람이 일단 여기 영국에 있는 겁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궁에서 태어났으니까 왕족이겠구나 라는 거는 한번 알 수 있고요. 1646년 내전을 피해서 어머니 앙리에타 왕비는 프랑스로 망명했어요. 그러다가 스코틀랜드에서 왕으로 선언되고 영국에 와서 영국의 왕이 됩니다. 누구냐면 이 사람은 여러분 앞에 교재에 영국 혁명에 보면 인물의 이름이 나올 거예요. 누구냐? 다시 왕정 복구를 통해서 왕이 됐던 사람
이 찰스 2세입니다. 찰스 2세. 찰스 2세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이게 찰스 2세가 살아왔던 삶이에요. 그러면 가시기 볼게요. 1930년에서 46년 사이에 의회파와 싸우기 위해서 왕당파의 사령관, 의회파와 왕당파, 즉 의회를 중심으로 정치를 하자라는 사람들과 왕 중심의 정치를 하자라는 사람들로 이 영국 의회가 나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전을 치르게 되는데 1642년부터 내전을 치러요. 정답 맞아요. 언제부터냐면은 나는요, 시기적으로 보면 1646년부터 1649년까지 예인데 찰스 1세라는 그 당시의 군주가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왕정이 끝나게 되고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권력자로 등장하게 됐던 시기 맞네요. 2번도 맞아요. 3번은요, 시기적으로 보면 다는요, 1649년부터 1651년 사이에 왕정체제로의 국가로 복귀를 주장하는 귀족. 이게 뭐냐면 크로멜의 공포적지, 청교도 윤리에 입각한 독재 정치가 시행되면서 이럴 바에는 다시 왕정으로 가는 게 좋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진 귀족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도 맞아요. 4번 보겠습니다. 1651년부터 1660년까지의 일인데 권리청원은 1627년에 이미 의회에서 그 당시의 왕이었던 찰스 1세에게 의회의 권한, 그 왕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에 사인을 하게 합니다.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죠. 답은 그래서 4번이고요. 이 찰스 2세가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아빠 찰스 1세가 했던 거랑 똑같은 거 한다고 그랬죠. 막 국교도 탄압하고요. 로마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공직에 임명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주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의회에서는 우리가 아마 배웠을 겁니다. 심사법이라고 해서 공직에 오를 때는 영국 국교도만 취임할 수 있다. 영국 국교의 신자만 취임할 수 있다라는 것과 인신보호법, 함부로 구속이나 체포, 구금 등을 할 수 없다라는 법을 통해서 왕의 전제 정치를 견제하려고 했었던 거죠. 찰스 2세의 전제 정치를.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답은 란데 여러분 영국 혁명에서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권리청원, 권리장전.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시기적으로는 이게 먼저죠. 1627년, 이건 1689년입니다. 권리청원과 권리장전의 차이점은 수능특강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잠깐 보고 가면 권리청원은 왕권의 제한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다면 권리장전은 의회가 세금을 걷고 더 나가서 의회 의원들은 면책권, 책임에 대해서 면제받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좀 차이가 있고요. 시기적으로 청원이 먼저고 장전이 이후의 일이다 라고 여러분이 한번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새로 즉위한 왕은 선왕, 먼저 왕이란 뜻이에요. 형만큼 중립과 관용의 자세를 지니지 못했다. 형에 의해서 동생이 왕이 됐던 사람이에요. 형은 의를 의식해서 죽기 직전까지 자신의 종교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왕위 계승 이전부터 스스로 카톨릭 교도임을 밝히고 있다. 국왕이 되고 나자 차별받던 카톨릭 교도와 비국교회, 여기서 국교회는 영국 국교회 신자,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라는 건 뭡니까? 종교개혁 시기에 영국에서 따로 만든 카톨릭에서 독립된 새로운 신교 중에 하나였죠. 이 비국교회 개신교도에 대한 법적 제한을 풀어버리고 그들에게 권력을 부여하려고 했다. 국교회파 사람들은 그가 후계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만을 기다리게 되었다. 제1위 왕위 계승자는 개신교도인 오란의 공비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리아 왕비가 아들을 낳았다. 제임스 프랜시스 에드워드라는 이름의 셀레브리티가 태어나자마자 왕위 계승자에게 부여되는 웨이스공 칭호를 받았다. 의회를 무시하고 전행을 일삼는 카톨릭교도 왕의 세습에 대한 반발로. 자, 이 내용 영국혁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시 앞으로 가면 영국혁명 볼게요. 자, 동생인데 왕이 됐던 사람은 바로 이 제임스 2세거든요. 제임스 2세는 아까 얘기했던 찰스 2세라는 사람이 카톨릭 교도를 우대하는 정책을 펼쳐서 이거에 반발로 의회에서는 심사법이라는 법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영국 국교회의 교도 신도들만 공직에 올라갈 수 있게 만드는 것으로 이 찰스 2세의 카톨릭 교도 우대 정책을 견제했던 거거든요. 근데 찰스 2세의 동생으로 왕이 됐던 제임스 2세 역시 이 전제 정치를 똑같이 일삼았던 겁니다. 아까 지문에 보면 자기도 카톨릭 교도인데 이 사람이 이제 뭐 이것을 처음에는 종교를 밝히지 않고 있었다. 형은 그랬으나 동생 이 사람은 카톨릭 교도임을 밝혔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에 제임스 2세의 전제 정치에 대한 반발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라는 거거든요. 그럼 뭡니까? 답은 1번 명예혁명이죠.
제임스 2세를 몰아내고 네덜란드에 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찰스 2세의 딸이었던 메리라는 사람이 윌리엄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네덜란드에 가 있었다. 그래서 그 메리와 윌리엄을 공동왕으로 초대하고 제임스 2세는 망명 가버리죠. 그 사실을 알고. 그래서 피 한 방울 없이 왕을 교체했던 거 명예혁명이라고 한다. 1689년에. 그리고 명예혁명으로 메리와 윌리엄이 왕이 된 다음에 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권리장전에 사인을 하게 했다. 그 이후에 영국은 이른바 왕은 있으나 왕은 군림하나 이제 뭐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입헌군주제의 정치가 시행되기 시작했고 18세기에 들어서는 하노버 왕조, 특히나 독일 출신의 하노버 가문이 영국 왕위를 계승하면서 내각 책임제라는 왕은 그냥 일종의 정치적인 상징적 존재가 되는 거고 실제 정치는 내각이라고 불리는 오늘날 치면 정부 같은 데서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담당하는 내각 책임자의 이 정치가 자리 잡게 되는 과정이 영국의 시민혁명, 특히나 명예혁명 이후의 일이었다라는 거죠.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질문이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질문인데 조금 뭐 읽다 보면은 이게 누군지 뭐 제임스 2세인지 좀 여러분이 파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지 빈칸에 들어갈 거 고르는 거는 의외로 간단한 문제였어요. 수장법은 누굽니까? 영국의 절대군주였던 엘리자베스 1세의 아빠였던 헨리 8세가 이제부터 영국은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영국 국교회라는 새로운 종교를 따를 거다. 자신의 이혼 문제 때문에 새로운 종교를 만들게 됐죠. 그게 영국 국교회라고 불리던 건데 그 국교회의 수장이 영국의 왕이다라는 걸 밝힌 게 수장법이고요. 시기적으로 이게 훨씬 앞의 일이기 때문에 맞지 않고요. 공화정이 선포됐던 거는 이 사건 명예혁명 이전에 의회파를 이끌었던 크로멜이 권력을 차지했을 때의 상태였고요. 하노버 왕조도 이 제임스 2세를 몰아낸 다음에 훨씬 뒤에 한 이제 시간이 조금 더 뒤에 일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고요. 와트 타일러의 나는 14세기에 일어난 농민 봉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답이 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겠습니다. 영국은 인지세를 폐기한 뒤 새로 타운센트법을 제정해 식민지 무역을 규제하려 했다. 그러나 이 법도 식민지의 반대에 부딪혀서 폐기되었고 쭉 읽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국 동인도의 배가 보스턴 항구에 있었는데 그 배에 있던 차들을 다 집어 던졌다. 이게 보스턴 차 사건이잖아요. 보스턴 차 사건이 미국의 이제 시민혁명에서 일어났던 건데 1773년이죠. 자, 보스턴 항을 영국인들이 폐쇄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 다음 가에 들어갈 거 고르는 거죠. 결국에 뭐가 되는지 보면 대헌장이 반포된 거 아까 말했죠. 1215년.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요? 심사법이 제정된 것도 이것은 언제였냐면 찰스 2세가 전제 정치를 펼칠 때 1660년 이후에 제정된 거니까 이 시기상 맞지 않고요. 모범의회는 여러분 영국의 의회가 이제 한 12세기, 13세기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소집됐던 의회예요. 이거 시기적으로 엄청나게 앞선 일이거든요. 맞는 설명이 아니고요. 답은 4번이죠. 대륙회의는 뭡니까? 미국의 식민지 사람들이 대표들이 소집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회의를 열었던 것. 제1차 대륙회의, 제2차 대륙회의 등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크롬웰 독재 정치는 이것보다 한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시기적으로 상관이 없는 거죠. 6번 보겠습니다. 밑주친 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행정부를 총괄할 사람을 선출할 시기가 되었으므로 여러분은 이제 누구에게 판단하십시오. 처음에 그 임무를 맡았던 본인은 이제 제외되고자 합니다. 영국으로부터 얻은 독립과 자유는 여기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던 나라, 우리가 배운 나라는 미국밖에 없거든요. 지금까지 미국의 독립에서 이제 총책임관, 총사령관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 워싱턴이네요. 조지 워싱턴이라는 인물이네요. 이 사람에 대한 설명 고르란 거네요. 결국에 조지 워싱턴에 대한 설명 답은 3번이죠. 총사령관으로 요크타운 전투를 지휘했다. 특히나 이 사람이 이제 대륙회의에서 제2차 대륙회의에서 총사령관으로 선출되고 제2차 대륙회의에서는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게 되고 그 이후에 요크타운 전투에서 영국 군대에 맞서서 승리하게 되면서 파리 조약으로 독립을 승인받게 되는 거였죠. 러시아를 응징하고자 원정을 단행한 사람은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시민정부론에서 사회계약을 강조했던 사람, 사회계약서를 주장했던 사람, 홉스, 로크, 루소입니다. 이 사람들이니까
워싱턴과는 상관이 없고요. 해외 진출을 위해 동인도 회사를 설립한 건 영국, 에스파냐 등 여러 유럽의 국가들이 다 동인도 회사라는 걸 설립해서 아시아 쪽 무역을 전담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을 모방하여 상수시 궁전을 지은 거는 프로이센의 절대군주, 이 사람은 좀 알아두자고 그랬어요. 프리드리히 2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면요. 또 시기 사이에 있었던 일이 나옵니다. 가나 발표 시기 사이. 가는 볼까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이거 뭐냐면 미국의 독립선언문이에요. 독립선언문은 제2차 대륙회의 때 발표돼요. 1776년에. 여기 보면 이렇게 하늘로부터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일정한 권리를 좀 어려운 말로 천부인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 부여받은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권리, 이런 것과 생명, 행복, 출국권 등을 포함하고 있는 거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보면 1조 1항 쭉 보면 연방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이거 바로 미국의 연방헌법이거든요. 연방헌법 제정은 최소한 1783년 파리 조약 다음에 행해지는 일이니까 76년에서 83년, 적어도 83년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고르란 거네요. 렉싱턴 전투는 1775년 제2차 대륙회의, 즉 독립선언문이 발표되었던 제2차 대륙회의 전에 벌어졌던 전투예요. 그래서 이건 답이 될 수 없고요. 파리 조약이 체결됐다, 이거네요. 파리 조약 체결되고 연방헌법이 제정되고 초대 대통령으로 워싱턴이 뽑힌 거니까요. 이거 순서 외우자고 그랬죠. 계속 순서 나옵니다. 초대 대통령이 선출된 거는 연방헌법 제정 이후의 일이니까 시기적으로 얘는 맞지 않고, 보스턴 차 사건도 이거보다 훨씬 전에 73년의 일이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제1차 대륙회의도 73년 이후에 있었던 일, 요게 2차 대륙회의의 자료라고 그랬잖아요. 1차 대륙회의는 가 이전에 있었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8번이요. 가에 들어갈 그림은 적절한 것은 그림으로 보는 프랑스 혁명의 전개 과정.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 이제 시민혁명을 다루고 있는 부분들에 보면 교과서 윗부분에 그림으로 사건의 그림 몇 컷으로 이렇게 교과서 상단에 보면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면서 요거 순서들을 정리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가에 들어갈 그림 첫 번째, 루이 16세가 삼부회라는 회의를 소집했고 갑자기 바스티유라는 감옥을 습격했다, 민중들이. 그럼 이 둘 사이에 중간에 있었던 일은 답은 이거죠. 삼부회에서 제3신분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으니까 이 제3신분은 국민의회를 구성하고 삼부회를 빠져나왔다. 그리고 그들은 테니스 코트에서 자신들의 결의가 지켜질 때까지 해산하지 않겠다는 테니스 코트에 서약을 하게 되었다. 왜 테니스 코트에서 서약을 했는지도 아실 겁니다. 이제 귀족들과 루이 16세가 이 삼신분들이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있었는데 베르사유 궁전에 각종 공사나 이런 걸 핑계로 장소를 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테니스 코트에서 그들이 결의를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 테니스 코트에 결의를 하면서 제3신분들이 국민회를 구성하고 해산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왕이었던 루이 16세가 이제 베르사유와 파리는 거리상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파리와 베르사유는. 이 파리에 있는 자신의 군대를 동원해서 베르사유 궁전에서 테니스 코트 서약을 했던 이 삼신분들을 이렇게 진압한다라는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파리에 있는 시민들이 이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에 휩싸여서 파리에 있던 바스티유 감옥, 여기는 이제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또 두 시대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곳이었는데요. 이곳을 습격하면서 파리 민중들이 또 봉기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두 그림 사이에 가에 들어갈 것은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고요. 이 사건들을 순서대로 보면, 만약에 보기에 있는 걸 좀 순서대로 본다면 첫 번째로 들어갈 것은 요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것은 이겁니다. 왕권 정지. 아까 말했죠. 루이 16세가 탈출하다가 국외 탈출을 시도하다가 잡히게 되면서 성난 그 당시에 파리 시민들은 루이 16세가 살고 있는 파리의 왕궁을 습격하게 되고 왕권을 정지시키게 되고, 어떡합니까? 입법의회를 대신해서 국민공회가 들어서게 되고, 국민공회에서 이른바 자코뱅파의 공포 정치가 시행되니까 보수 세력과 온건한 세력들은 다시 자코뱅파를 제거하면서 예전으로, 반동이란 것 자체가 뭐예요? 원래 움직이는 걸 반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혁명이 진행되는 것들을 다시 돌린다는 뜻인데,
테르미도르는 프랑스의 혁명 이후에 달력을 이제 이름을 붙였던 건데, 우리처럼 1월, 2월, 3월 아니라 무슨 열, 뜨거운 열의 달, 무슨 추운 달, 뭐 결실의 달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 그 테르미도르라는 것이 열, 뜨거울 열자여서 한 우리 날짜로 치면 한 7월에서 8월에 해당하는 달이었거든요. 그때 이 보수 세력의 이제 혁명을 뒤로 돌리려는 시도를 테르미도르의 반동이라고 합니다. 순서상은 여기가 3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나폴레옹의 마지막 이제 전투라고 했던 게 워털루 전투였죠. 군대를 다 모아서 이 사람이 나폴레옹에 대항하는 연합국가 전쟁을 벌였는데 워털루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이제는 아예 유럽에 처음에 엘바 섬으로 유배간다고 그랬잖아요. 엘바 섬은 그래도 이탈리아 근처에 있었는데요. 또 탈출할 위험성이 있어서 어디로 보내냐,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보내버리게 되는 거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일단 10강 문제풀이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내용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는데, 일단 문제풀이 강의를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학습지 정리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강의 끝나고 10강에 대한 것들을 제가 한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의 강의가 올라갈 거예요. 3개의 강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복습을 하시고, 지금 아무래도 시험 문제에 대한 안내가 다 됐을 겁니다. 객관식 문항이 30문항이고 배점은 70점, 서술형은 4문항입니다. 그리고 배점은 30점인데 문항수가 많아서 벌써부터 이거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근데 문항수가 많지만 여러분 핵심적인 내용들을 묻고 있는 거라서 사실은 문항이 많다고 해서 꼭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의만 제대로 잘 들으셨다면 문제풀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항이 많다고 해서 내용이 더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지레짐작으로 겁먹지 마시고, 지금부터 정말 충분히 공부하셔도 누구나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서술형에 대한 안내는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7강에서 2문제, 8강, 9강에서 1문제씩 나옵니다. 10강에서는 서술형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술형은 별표 친 거에서만 출제됩니다. 그리고 7강에서 그리스와 관련된 부분에서 한 문항이 나올 거고요. 서술형은 로마의 평민권, 평민들의 권리와 관련된 부분에 내용과 관련해서 서술형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들의 평민권 신장과 관련된 로마의 평민권 신장 과정, 이 부분을 좀 법과 관련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서술형 문제들은 요 강의 이후에 이제 학습지 마지막 내용 정리 강의, 그리고 하나 더 10강의 전체적인 내용 정리 강의를 통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지금 저도 갑자기 좀 추워진 날씨 때문에 목소리도 상태가 안 좋고 몸도 좀 으슬으슬 추위를 느끼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강의 업로드도 지금 조금 오전에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오후에 진행되게 됐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이제 시험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 관리, 건강 관리 잘해서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니까 여러분들 꼭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마지막 준비 잘 하셔서 모두들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강의로 함께 우리 10강도 9강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